예, 두 번째 내용 키뉴즈입니다. 그냥 트레이드가 돼 버렸네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바로 트레이드를 했어요. 생각보다 바로 트레이드라는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 휴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오늘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사실은 저는 자리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이걸 자리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거 허겁지겁 이게 떠 가지고 또 만드는데 또 허겁지겁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미네소타로 갑니다. 미네소타로 가네요. 미네소타 이제 좀 큰 또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부터 일단 가죠.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 로시, 리암 웨그렌, 그리고 지브 부이엄 플러스 2026년 1라운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4개의 괜찮은 피스를 받아오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미네소타의 위치에 따라서 2026년 1라운드 지명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어쨌든 로시, 웨그렌, 부이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미네소타가 그동안 사실은 유망주 파이프라인도 괜찮은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이번 자본에서 특히 많이 소비를 했죠.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밴쿠버는 원하는 자원에 좀 그동안 필요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결국 이제 이라인 센터라든가, 그죠? 사실 이제 히틸도 괜찮은 자원이지만 그래도 히틸보다 사실은 조금 더 탄탄한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로시라는 자원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2라인 센터가 될지 3라인 센터가 될지 괜찮은 느낌의 경기력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브 부이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경우에는 1라인 수비, 공격형 수비로 굉장히 괜찮은 자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암 웨그램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2라인, 3라인 수준에서 골 넣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빈 공간 찾아간 들어간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출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꽤 유용한 보조 득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젊은 선수들을 이제 많이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새 선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마르코 로시 선수는 기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점수를 뽑아내는 그림,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플레이 예측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플레이 리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수비적으로도 영리한 수비를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는 느낌의 선수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라인 센터, 3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서 상당히 좀 괜찮은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지브 부이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기술적인 부분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스케이팅이 이 선수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퍼분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임팩트를 주는 부분, 액센트를 주는 과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실제로 미네소타의 1라인 파워플레이 수비는 지브 부이엄의 자리였었어요. 그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제 이 선수의 공격적인 기량 자체는 높게 살 수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리암 웨그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팅 마무리 능력, 그리고 공간 창출 능력 이런 부분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재능이 좀 개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또 자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셋 다 실링 자체는 꽤 높은 자원이에요. 실링 자체 결국 이제 보시면은 역할 자체가 뭐 1라인, 2라인, 그죠? 뭐 3라인,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뭐 미들 6라든가, 그 다음 탑 6라든가, 아니면 뭐 1번 페어, 이런 느낌으로까지 이제 성장 상한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실링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사실은 밴쿠버 어린 자원들의 살짝 문제점이 뭐냐면, 상위 라인의 기대급 자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선수가 맥시멈 포텐을 찍었을 때 정말 1라인 수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1, 2라인에서 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원들은 사실은 비교적 좀 적은 편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괜찮은 자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장 맥시멈을 찍었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을 법한 선수는 브레이든 쿠츠라든가 레케리메키 정도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투레티라든가 뭐 페테르손이라든가 빌란데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친구들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탑 티어급이라고 보기에는 살짝은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브 부이엄, 그리고 로시, 누구냐, 뭐 웨그렌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진짜 1, 2라인급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은 받았잖아요. 로시랑 부이엄. 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 상한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이 자원들을 잘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밴쿠버 예상 공격진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더브러스크, 페테르сон, 갤런드, 그리고 케인, 히틀셔우드, 웨그렌, 로시, 회글란데르, 그리고 캠프, 레티, 오코너. 뭐 사라인에도 이제 레티나 캠프, 오코너 이런 선수들 어떻게 보면 뭐 이 타이트한 체킹 게임 잘하고,
피지컬 게임 잘하고 그리고 이런 선수들 잘 배치가 돼 있고요. 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2라인의 히트랑 좀 양분을 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라인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격진은 이렇게 꾸려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마르쿠스 페테르손이랑 흐로네크 그리고 부이엄이랑 마이어스. 부이엄은 이제 좀 마이어스랑 일단 조합을 맞췄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물론 이제 마이어스도 좀 큰 실수라든가 이런 걸 좀 하는 경향의 선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수비 파트너로서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매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아스 페테르손 이거 수비 페테르손이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빌란데르랑 함께 3라인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수비를 가져가면은 그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뭐 더 좋아졌다라고는 당연히 이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예상보다 낮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인사이더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휴즈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밴쿠버는 미리 캐치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1년 반이라는 기간 내에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올해 12월이나 1월 정도가 가치로서는 가장 높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내년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오프 시즌에도 트레이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금방 시간 가고 뭐 다시 내년 12월 1월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때까지 안 팔려가지고 이제 3월쯤 돼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팔면은 전에 제가 지루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좀 애매한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계약 의사가 없는 선수를 파는데 지금이 제일 적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 이제 후토크 때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방향성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밴쿠버 캐너스라는 팀의 방향성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작년 JT 밀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거는 좀 사고죠. 팀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고가 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팀은 시간이 걸리고 탱킹을 하고 조금 안 좋은 게 눈에 좀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걸 좀 버텨내면서 결국은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밴쿠버는 솔직히 방향성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고 오늘 또 러더퍼드 GM이 영입한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린 선수들 괜찮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서 아주 이제 뭐 좋다.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 리빌딩의 중요한 자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리빌딩이라고 하면은 정말 몇 년 전에 시카고라든가 이런 팀들이 보여준 정말 다 뜯어고치는 그런 리빌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리빌딩이라는 이야기까지 입에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오프 시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밴쿠버 캐너스는 리빌딩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느낌이었었어요. 팀의 전력을 크게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죠? 베서 같은 선수들 빠지고 란키넨이랑 그 다음에 뎀코 이런 선수들도 계약 만료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바꿀 수가 있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새로운 느낌의 이런 뭐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선수들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재계약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스터 프리뷰 같은 데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변화를 하기보다는 현재 전력을 다지는 선택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프 시즌에 이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 시즌 성적 안 나오니까 휴즈 보내기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죠. 베테랑 정리하고 싶다. 셔우드 같은 선수들. 그래서 막 이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좀 중구난방성 방향성을 가져간다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방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작년에 그 선택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작년에 그런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팀을 만들어서 궤도에 올릴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더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성적 안 나오니까 베테랑 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결국은 뭐 휴즈 팔았죠. 그러니까 전력이 어쨌든 전체 깡전력이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진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빌딩을 노리기에는 지금 계약 상황이 너무 빡세요.
왜냐하면은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페테르손, 갈런드, 베서, 흐로네크 31, 32 시즌까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뭐 마르쿠스 페테르손 같은 경우에도 그 수비수 3031 시즌까지입니다. 그리고 꼴리진 같은 경우에도 랑키넨이랑 뎀코로 재계약 다 해버렸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격적인 리빌딩이라든가 어쨌든 리빌딩이라는 걸 그러니까 정말 다 팔아 제끼는 그런 리빌딩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적은 수준의 리빌딩이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장기 계약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그 부분도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물론 러더퍼드 GM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성장 상한치가 높은 선수들은 맞아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약점이 꽤 있는 선수들입니다. 로시도 일단 사이즈가 작은데 사이즈 대비 스케이팅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뭐냐 민첩성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브브이엄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능력이 정말 답답할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NHL 레벨에서는 답답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암 웨그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NHL에서 보여준 게 아직까지 없는 선수입니다. 이런 느낌으로서의 자원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퀸 휴즈라는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받은 자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휴즈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부위험이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당연히 안 됩니다. 100% 재현은 안 돼요.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력이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리빌딩의 페이지를 정말 좀 고삐를 확실하게 그렇게 가져가기에도 팀이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팀의 방향성이 뭔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밴쿠버에.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즌을 오히려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올해 좀 짧게 탱킹을 해가지고 내년을 바라봐야 할 시점에 갑자기 감독 바꾸고 그러면서 좀 중구난방 운영을 했었던 이제 이런 이력도 예전에 밴쿠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수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는 수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 예. 뭐 이번에도 결국은 평가가 살짝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밴쿠버 입장에서는 이런 좀 젊은 실링이 높은 자원을 많이 가져온 부분엔 이 선수들이 결국 이제 맥시멈 실링을 찍었을 때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미네소타는 퀸 휴즈를 내려옵니다. 예. 사실 이 선수는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 로스터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게 캡적인 부분이라든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왜냐면 $700만, $800만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의 계약이 어쨌든 올해 내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퀸 휴즈는 뭐 압도적인 스케이팅 능력을 바탕으로 퍼운반이라든가 플레이 조율이라든가 공격 기여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초월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입니다. 본인이 퍽을 가지고 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개인 기량으로 뭐 한두 명 제낀다라든가 개인 기량으로 이렇게 막 많은 걸 해내는 장면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비들이 끌려 들어 나오면은 그런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패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퀸 휴즈 선수는 정말 공격적으로는 압도적인 정말 NHL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휴즈 어쨌든 스피드적인 부분, 스케이팅적인 부분, 그죠? 탑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수비수에서 상위 10% 그리고 32km 이상 가속도 상위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수가 게다가 이제 유연함이라든가 스케이팅에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정말 자유자재로 하는 이런 느낌의 선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퀸 휴즈 이야기 할 때마다 결국은 뭐 켈 머카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선수가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퀸 휴즈의 슈팅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켈 머카가 너무 좋다라는 거. 너무 좋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게 정말 초월적인 거기에서 차이가 자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슈팅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159.95가 나오면서 상위 13% 그리고 슈팅 평균 속도는 어쨌든 108km 이렇게 나오면서 뭐 상위권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뭐 참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켈 머카는 평균 슈팅 속도 한 120km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두 명이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일단 슈팅 관련해서도 안 좋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천후 공격 자원으로서의 그런 이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론 이제 패키지가 작지는 않아요. 근데 시대를 대표하는 수비수를 획득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제 제가 밴쿠버 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브 부이엄 선수가 맥시멈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해도 퀸 휴즈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지금 근데 미네소타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카프리조프라든가 에릭소네크라든가 그런 이제 선수들도 전성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스퍼전이라든가 브로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좀 나이가 살짝 많은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당장 스퍼전은 꽤 나이가 많은 편이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반도 뭐 골텐딩도 구스타프손이 살짝 부진하니까 발슈테드 같은 선수가 나오고 그죠? 나왔다라기보다는 잘 자리를 잡고 그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 전력 자체의 지금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밴쿠버에서는 얼마나 대단했었냐면은 역대 수비수 포인트 랭킹 1위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경기 숫자죠. 휴저 선수 459경기, 430 몇 경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434였나? 어쨌든 430 몇 경기에서 이 기록을 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르 에들레르라든가 마티아스 올룬드 같은 선수들은 뭐 925경기, 770경기를 했는데 더 적어요. 포인트가 더 적었어요. 얼마나 이 선수가 어쨌든 초월적인 그런 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선수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타임으로 들어가도 지금까지 이제 휴즈 선수가 459경기를 출장을 했는데 올타임으로 들어가도 넘버 8입니다. 예. 465, 458, 432. 물론 이제 게리 수터랑은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첫 459경기를 기준으로 따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초월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간 선수들도 제법 좋은 선수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아까 밴쿠버에서 설명드렸듯이. 하지만 미네소타가 정말 이게 대처가 안 될 정도로 큰 자원이냐라고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로시 같은 경우에도 에릭소네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라인 센터가 그렇게 급한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냐 지브 부이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누구냐 바닐라 유로프 선수도 지금 요즘에 1라인 센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에서 잘 메워주고 있고 그리고 지브 부이엄 같은 경우에도 뭐 휴즈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야겠죠. 이건 휴즈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리암 웨그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네소타에서는 18경기에서 올 시즌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NHL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역량을 100%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간 선수들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대처가 안 되는 수준이야. 아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강화 가능성이 좀 증대가 됐네요. 지금 이제 미네소타가 점점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은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10월에는 너무 좋았죠. 이제 11월에 좀 안 좋아졌고 12월에는 뭐 6%, 지금까지 뭐 6.25%더라고요. 이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휴즈가 만약에 전력 합류를 하게 되면은 수카렐로, 에릭소네크, 볼디, 휴즈, 카프리조프 이렇게 파워플레이 1라인이 구성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수카렐로가 부상이기 때문에 타라센코가 저 자리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저는 휴즈랑 카프리조프가 좀 투맨 게임 하는 느낌으로서의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뉴욕 레인저스 경기에서 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은 폭스랑 파나린이 있으면 폭스랑 파나린이 투맨 게임을 펼치면서 이제 2대1 상황에서 수비수를 좀 요리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그 두 명이 스위칭을 하면서의 이제 공격 창출이 좀 나온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미네소타도 이제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위협적인 느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공격력이 생각보다 좀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팀 득점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5득점 이상 경기를 보시면 6번밖에 하지 못하면서 뭐 6번밖에라고 하면 되겠다. 6번 했는데 이게 이제 리그에서 공동 10위에 해당하는 성과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4득점 이상 경기 같은 경우는 9번 했는데 리그에서 23위.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2실점 이하. 어떻게 보면 공격이 거의 안 됐던 그런 경기였었죠. 그런 경기가 14경기나 있으면서
리그에서 25위였었습니다. 그죠? 이 실점 이하 경기는 많을수록 안 좋은 거니까. 이러니까 정말 이제 미네소타 공격력이 굉장히 좀 답답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좀 답답해지는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파워플레이에 이제 힘을 받는 부분, 뭐 5대5 상황에서 당연히 휴즈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입을 통해서 슈퍼스타의 파워가 증대가 됐다라는 거. 사실은 중요한 국면에서 이런 슈퍼스타의 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재장의 에드먼턴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그동안 이 정도의 공격 수비에서 이 정도의 리그 최상급 옵션을 가져봤던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격에서는 가보리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수비에서는 물론 이제 뭐 수타랑 퍼리제가 뒤에 2010년대 해가지고 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그 두 명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경기력을 보면은 당연히 카프르조프랑 누구냐 휴지에 비할 바는 못 된다라고 봅니다. 스타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공격의 카프리조프, 수비의 휴즈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특급 스타 선수들까지도 생겨버린 이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의 이제 역할적인 부분에서 정말 뭐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한 골이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섭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네소타 수비 예상 라인업은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즈랑 스퍼전, 왜냐면 브로딘이랑 페이버가 올해 정말 좋은 페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브로딘 페이버도 좀 생각을 해봄직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건 유지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휴즈 페이버도 생각을 해봄직은 하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미들턴이랑 보고시요. 근데 휴즈랑 페이버도 분명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분명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들턴이랑 보고시언 넣으면은 이제 좀 피지컬적인 플레이. 뭐 둘 다 이제 좀 떡대 좋고 피지컬 플레이 이런 거 좀 잘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휴즈랑 페이버 같은 좀 초공격형 조합 카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합으로 가다가 막판에 정말 한 골이 필요하고 좀 추격이 필요할 때는 휴즈랑 페이버 이렇게 딱 뭉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도 힘을 쓰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빌 게린 GM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대표팀이랑도 좀 관계가 있잖아요. 미국 국가대표팀을 좀 테스트해보는 느낌으로 휴즈 페이버도 가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라든가 이럴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휴즈랑 페이버를 가동을 했을 때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미국 국가대표팀 라인 한 자리도 맡겨볼 만하죠. 이런 이제 변수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즈 선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작지만 뭐 퍽 운반이라든가 좀 공격적으로 상한치가 있는 뭐 페이버도 그런 경기력을 꽤 잘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뭐 흐로네크랑 조합이 좋았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고려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조합을 구성을 할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가 휴즈 어쨌든 계약 만료가 이제 내년 시즌 끝나면 계약 만료잖아요. 근데 요거 재계약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셀러리 캡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26, 27 시즌에 스퍼전이랑 하트먼이랑 슈트룸 이런 선수들도 계약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스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이 지금 받는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스퍼전한테 줄 돈을 휴즈한테 얹어주면서 하면 이제 1,600, 뭐 1,700까지도 조금 더 돈을 쓰면 그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재계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심을 하기 좀 이른 게 뭐냐면 일단 재계약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트레이드가 한 번 더 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미네소타가 한 두어 달이라든가 올 시즌 써봤는데 생각보다 경기력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우리가 란타넨이 캐롤라이나에서 그 정도로 그 결과를 못 뽑아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은 이르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의외 압박을 받을 법한 인물은 누구냐고 하면은 역시나 존 하인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판을 빌 게린 GM이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줬는데 결과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올 시즌 끝으로 감독 바뀔 가능성
굉장히 거의 100%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존 하인스가 역대 플레이오프 전적이 안 좋아요. 뉴저지 그때 이제 옛날에 이제 1718 시즌에 테일러 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히시어 막 이런 선수들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정말 테일러 홀 MVP 시즌이었죠 이때. 좀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때 근데 1라운드에서 템파 만나서 탈락했거든요. 그리고 내슈빌의 감독일 때도 그때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지금처럼 같은 느낌으로 하지 않았었죠.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죠. 근데 그때 플레인 라운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국 1승 3패로 탈락했고요. 그리고 2021년 내슈빌에서도 2대4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1-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셧아웃을 당했고요. 스윕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미네소타도 결국 2승 4패.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이 감독이 뭔가 보여준 게 비단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내슈빌, 뉴저지에서도 없었어요. 그러한 과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휴즈까지 들어왔는데 보여주는 게 없다?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존 하인스의 미네소타의 감독 커리어는 아마 끝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압박감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트레이드가 완성이 되는데 과연 어떤 느낌? 정말 미네소타도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의 경기를 기대가 되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런 젊은 선수들의 포텐셜이 얼마나 만개가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돼서 어쨌든 여러모로 좀 볼거리가 있을 법한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뚜껑은 따봐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밴쿠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지고 좀 모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이 트레이드의 결과, 향방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